안녕하세요. 태아가 와주는 꼬마 사서입니다. 오늘은 용성생의 시끌벅적 과학교실이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이번에 나온 책은 생태계 편인데요. 부제목은 뒤지사는 살리고 돌아온 동물은입니다. 여기는 딱 6교시까지 있는데요. 1교시 생산자, 2교시 소비자, 3교시 분해자, 4교시 생태계, 5교시 생태계 핵심종, 6교시는 외래종입니다. 1교시는 생산자. 친구는 어떻게 나갈까? 여기 있는 교과형에는 초등학교 2학년 생물과 환경,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식물의 구조와 기능, 중학교 1학년 식물의 에너지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식물이 물과 빛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건 과학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무언가를 먹는다는 말 대신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은 물과 빛 말고도 식물이 흡수하는 게 한 개 더 있어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쉴 때 내뱉는 기체지요.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엽록체에서 연양분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엽록체 그대는 이제 단어 알아야 되니까는 엽록체와 광합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엽록체는 식물의 세포 안에서 광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식물의 잎과 줄기에 있어요. 광합성은 한자로 되는데요. 한자로는 빛광, 합할 합, 이루어져서 즉 빛을 이용해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뜻입니다. 저희는 습도는 적당하면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혹시 생산이라는 말도 들어본 것 같죠? 생산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공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생산하는 존재를 생산자라고 해요. 자연에서는 영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존재가 식물이니까는 저희는 식물을 생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속 세계에도 생산자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게 플랑크톤인데요.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도 있고 동물 플랑크톤도 있어요. 하지만 둘 다 너무 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종류가 많고 동물 플랑크톤도 되게 좀 많습니다. 저희는 식물 플랑크톤은 수많은 물속 생물들의 모기가 되어서 그들의 영양분이 되어줍니다. 이 심해에는 300도 이상의 매우 뜨거운 물과 황화수소 기체가 나오는 곳인데요. 황화수소가 많이 모를 텐데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황화수소는 막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기체도 화산이 폭발할 때도 막 나와요. 황화수소를 마시면 막 머리가 엄청 아프고 구토를 하다가 나중에는 숨을 못 쉬어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곳에 사는 생명체는 황산화 세균이라는 세균입니다. 황산화 세균은 심해 풍부하게 있는 황화수소에서 얻은 에너지로 영양분을 만들고 막 관벌레 같은 동물의 몸속에 살고 있어요. 세균은 대부분의 하나의 세포로 된 세균인데요. 다른 생물의 몸에 붙어 살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부터 광합성을 하는 세균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황산화 세균. 진짜 작죠? 나 이렇게 붙어있어요. 황산화 세균 같은 생산자는 생태계 안에서 영양분을 생산하고 그 영양분을 다른 생물들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는 생물이 주변 생물을 비롯해서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는 생계를 말해요. 그럼 황산화 세균은 빛이 없어도 살 수 있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빛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황산화. 황화수소를 먹고 자라나는 존재군요. 네. 그래서 좀 징그럽게 생겼지만 관벌레도 만들면서 살아납니다. 관벌레 음식에서 여기 나선의 종류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든 생물인데요. 이들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식물, 두 번째는 식물 플랑크톤이고 세 번째는 황산화 세균입니다. 역할.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 생물들에게 영양분을 줘요. 정말 착하죠. 생산자가 과학성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 산소는 다른 생물의 호흡에 도움을 줘요. 생산자가 영양분을 만드는 방법은 식물 플랑크톤, 빛을 이용해 영양분을 만듦. 2번 황산화 세균, 황화수소를 이용해 영양분을 만듦. 여기 과학 퀴즈도 있는데요. 이 과학 퀴즈는 이제 막 내가 열심히 책을 읽었어, 이거까지 했어, 근데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좀 지루함을 조금만 풀어주기 위해서 이 과학 퀴즈를 있습니다. 제가 딱 3초만 줄 테니까는 멈춰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3, 2, 1, 땡! 그리고 여기 옆에는 신기한 것도 많아요. 이제 1단원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신기한 생물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되게 여기 보여줘요. 추천해요. 이것이 소비자. 동물은 왜 다른 생물을 잡아먹을까? 여기 나오는 교과 용어는 5학년 2학기 생물의 환경이고요. 중학교 2학년 동물과 에너지입니다. 동물은 어떻게 영양분을 얻을까요? 동물은 생산자와 달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어서 그 생물이 가진 영양분을 막 먹어야 돼요. 소비는 꼭 돈을 쓴 과학자들이 어떤 다른 생물들 잡아먹는 것을 소비라고 해요. 소비는 다들 돈을 쓰는 걸로 생각하는데 소비는 꼭 돈을 쓰는 것만 뜻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치킨을 먹고 치킨에 있던 영양분을 흡수해서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것도 소비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서 그 생물의 영양분을 소비하는 것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생태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막 이런 그림을 보면은 달팽이 수가 늘으면 식물의 수가 줄고 식물의 수가 늘으면 달팽이의 수도 줄어요. 저희는 생물끼리 먹고 먹히는 관계를 연구하는데 생물끼리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간단히 해서 먹이 관계라고 합니다. 먹이 관계는 막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생물끼리 먹고 먹히는 관계를 순전히 연결하는 것을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자는 풀밖에 없죠. 근데 곤충, 새, 뱀은 다 소비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생산자를 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동물은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는 동물은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동물은 3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근데 4차 소비자는 있을까요? 4차 소비자는 그림만 알게 되는데 이렇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있었는데 여기 2차 소비자가 생겼어요. 얘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3차 소비자에 있던 뱀이 4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먹이 사슬을 하나로 합쳐서 정리하는데 이거는 먹이 구물이라고 해요. 괌의 먹이 구물은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을 합쳤더니 구물처럼 복잡한 먹이 관계가 되었습니다. 되게 이렇게 사슬 모양이잖아요. 사슬 모양이었는데 먹이 구물 여러 개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는 먹이 사슬 여러 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는 먹이 구물이라고 해요. 되게 그림 구물처럼 생겼죠. 이 먹이 구물이 좋은 점이 이제 이게 없어졌어. 이게 없어지면은 딴 걸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이 사슬은 되게 한계가 없으면 그냥 난 죽어버려. 그래서 딴 동물 막 죽어버렸는데 이렇게 먹이 구물은 내가 죽어. 괜찮아. 딴 애 먹으면 돼. 약간 이런 느낌? 나선의 종이 노트. 첫 번째, 소비자.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다른 생물에게 얻는 생물입니다. 두 번째는 먹이를 먹고 먹히는 순서에 따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등으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먹이사슬. 첫 번째, 한 생태계 안에서 생물끼리 먹고 먹히는 관계의 순서들을 연구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표시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곤충은 풀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건 잡아먹히는 생물이고 이건 잡아먹는 생물입니다. 세 번째, 먹이 그물. 첫 번째는 먹이사슬 여러 개를 합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두 번째는 실제 생태계는 먹이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과학 퀴즈 3초 드릴게요. 빨리 사진 찍으세요. 3, 2, 1, 땡. 3교시 분해자. 왜 죽은 생물은 썩어버릴까? 여기 있는 교과형에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 생물과 환경이 있습니다. 분해자는 주로 죽은 생물과 배설물, 생물이 버린 껍질이나 털 등 매우 작게 분해하는 생물입니다. 주로 미생물들이 많아요. 이를 통틀어 분해자라고 불러요. 분해하는 거는 막 이게 있어, 막 종이가 있어. 이 종이가 있는데 막 이걸 엄청 작게 막 찢어. 그러면은 분해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분해자가 배설물과 죽은 생물을 분해하면 다른 생물도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이 나와요. 이 영양분을 무기양분이라고 해요. 무기양분은 주변의 흙이나 물, 공기의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생산자가 아무리 이 무기양분을 흡수하여 사용합니다. 분해자가 이 과일을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괜찮았어. 약간 이렇게 꼬리가 좀 그런 건 좀 그렇지만 두 번째는 막 이제 썩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점점 얘가 풀이 죽어가. 그러면서 점점 없어지다가 흙 모양이 되는 거야. 영양분의 순환이 약간 이렇게. 영양분이 떨어지면은 똥을 싸서 분해자가 이걸 활동을 해가지고 이게 다시 흙 속으로 가서 무기양분하고 다시 떨어지고 먹고 똥을 싸가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분해자가 없는 곳이 있어요. 분해자가 없는 곳은 주로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살아요. 그러면은 분해자가 거의 없는 곳은 춥거나 습도가 낮은 곳이에요. 약간 말하자면 만약 분해자가 없다면 이제 분해자가 있으면 없는 곳도 있겠죠.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분해자는 주로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 살아요. 그러면은 딱 반대로 분해자는 거의 없는 곳은 춥거나 습도가 낮은 곳이에요. 예를 들면 북부와 남극 같은 곳. 입니다. 그리고 녹은 땅에서 얼어붙은 땅이 막 녹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은 녹은 땅에서 오래전에 죽은 생물과 배설물이 발견돼요.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죠. 3학년 전에 죽은 메머드네요. 맞아요. 죽은 메머드가 발견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남극이잖아요. 남극에서 분해자가 없어. 근데 여름이 아주 짧게도 여기는 오니까는 그 사이에 분해자가 죽은 메머드에 막 한 거죠. 나선의 정리 노트. 첫 번째, 분해자, 죽은 생물, 배설물과 생물이 버린 껍질이나 털 등 무기양분을 분해하여 생물을 얻는 생물입니다. 예를 들면 곰팡이와 세균. 두 번째, 분해자의 역할. 첫 번째, 생물, 배설물, 찌꺼기들 질소인 칼륨과 같은 무기양분을 분해하여서 주변의 흙, 물, 공기로 돌려보내요. 두 번째, 분해자가 분해한 물질은 생산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으로 생산자가 몸속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해요. 세 번째, 분해자가 없어진다면? 첫 번째, 죽은 생물과 배설물이 계속 쌓여서 다른 생물 살 공간이 부족해져요. 두 번째, 생산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무기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요. 살 수는 없어요. 세 번째, 생산자가 없어지면 생산자를 먹고 사는 다른 생물이 막 살 수 없고 막 죽어버려요. 그렇군요. 그러면 생산자를 소비자가 먹고 그 소비자를
분해자가 분해해서 다시 생산자에게 돌려보내네요. 맞아요. 그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군요. 맞습니다. 과학 퀴즈. 제가 막 그렇게 잘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기 뒤에 정답도 있으니까는 정답도 일단 한 번씩 다 보여드릴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땡! 4교시, 벌써 4교시예요. 생태계. 우리 주변의 생태계는? 교과 연계로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생물의 환경과 중학교 1학년의 생물의 다양성이에요. 이런 어항을 저희는 일본 어항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어항은 입구가 다 막혔는데 생태계에 있을 것은 모두 다 있어요. 이 어항을 생태 어항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먹이를 주거나 청소해주지 않아도 돼요.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겠어요? 저번에 배운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새우 아닌데 이게 소비자고 이 녹주유 이게 생산자예요. 이 어항 속에 생산자도 있고 분해자도 있고 막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것을 녹주유라고 합니다. 녹주유는 엽록체를 가진 생물이라 식물처럼 광합성할 수 있어요. 녹주유. 강과 바다의 돌이나 땅이 붙어 사는 생물로 클로렐라, 파데, 청각 등이 있어요. 새우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생태 어항의 생산자 녹주니까 녹주가 막 광합성해서 산소가 생겨요. 이 어항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생태계에 꼭 있어야 할 게 이 생태계 어항이 있다고 생태 어항이 있다 했어요. 생태계는 다시 말했죠. 소비자, 생산자, 분해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진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비생물은 아닐 빛자에 써서 생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빛, 산소, 이산화탄소, 물 같은 것이 비생물 요소예요. 그럼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니까 비생물 요소의 반대말은 생물 요소겠죠. 그러면 아닐 빛자를 안 써도 되니까 생물이란 뜻이에요. 네, 정확히 생태계를 알아보면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도 뜻할 수 있지요. 비생물 요소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균형을 만들고 있죠. 이런 균형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만약 생태 어항을 햇빛에 너무 오래 두거나 짧게 두면 생태계병이 화장창 깨질 수도 있어요. 또 올챙이, 물장군, 오리 같은 소비자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생산자는 올챙이나 물장 같은 소비자들에게 산소를 주고 막 소비자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자들은 열심히 생산자, 소비자가 딱 남긴 물질을 분해하여서 딱 영양분을 얻고 있어요. 이번엔 좀 짧았어요. 나선의 정리 노트. 생태계의 정리.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주고받는 세계. 두 번째, 생태계의 구성. 첫 번째는 생물 요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고요. 두 번째, 비생물 요소는 생물 주변의 자연환경으로 빛, 산소, 이산화탄소, 물 등이 있습니다. 생태계 평형. 생태계의 생물 종류와 수, 비생물 요소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4번, 생태계 종류. 생태 어항처럼 작은 생태계부터 지구처럼 거대한 생태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태 어항이 뭔가 좀 갖고 싶어졌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과학 퀴즈. 딱 이것도 3초 줘야겠죠? 3, 2, 1, 땡! 벌써 5교시예요. 5교시. 생태계 핵심론.
지리산에 꼭 있어야 하는 동물은 제목 이제 살리는 동물. 이거는 지리산에 꼭 있어야 하는 동물. 되게 비슷하죠. 이곳의 교과 연계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생물과 환경, 중학교 1학년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이제 나무가 너무 빽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들끼리 흙 속에 물과 영양분, 햇빛 등의 자원을 차지하려고 막 계속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야. 자원. 무언가를 만들거나 생물을 자라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를 말한다 하죠. 지리산에 곰이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지리산에 뭐 곰이 살면 곰이 사는 거지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곰은 먹이를 먹을 때 열매가 달린 나뭇가지에 통째로 부러뜨려서 먹이를 먹을 때 열매가 달린 나뭇가지를 통해서 통째로 부러뜨려가지고 주변에 쌓아두고 먹는 습성이 있어요. 안 좋은 습성이죠. 습성은 같은 동물끼리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행동이나 습관, 막 생활 방법 등을 말해요. 되게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나뭇가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꺾인 나무는 죽기도 하는데 이 또한 나무의 수를 조절하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곰이 나뭇가지 꺾으면 그동안 키 큰 나무들에 걸려서 그늘이 졌던 곳에서 빛이 들어요. 덕분에 빛이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키가 작은 나무를 풀러 자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어요. 지리산에 이렇게 빽빽해져가지고 막 다른 못하지 다른 막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이 있어서 나무를 꺾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더 잘 자랄 수 있다라는 말이군요. 맞아요. 근데 막 곰이 있으면 새끼를 잘 가지지 못해요. 왜요? 혹시나 새끼를 가졌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새끼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막 포식자의 공포효과라고 하지요. 이렇게 지리산에 곰들이 살게 되면은 키가 큰 나무들은 물론이고 키가 작은 나무들까지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자랄 수 있고요. 초식 동물의 수가 지금보다 지리산 식물로만으로 먹이가 충분할 뿐 사는 공간이 충분할 수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죠? 핵심 정리 한 번만 읽어주세요. 곰은 나무의 수를 조절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식물의 작물을 자라게 해줍니다. 또 초식동물에 두려움을 주어 초식동물의 수를 조절합니다. 그 결과 지리산은 생태계 평양을 딱 받게 됩니다. 평형을 이루는 이제 곰이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옐로스트 국립공원입니다. 저도 이거 과학시간에 배웠어요. 이 공원 이름까지. 이제 옛날에 옐로스트 산의 초식동물 무스와 와피티 사슴을 비롯해 공원 근처에 목장을 키우는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천적인 늑대를 막 모두 사냥했어요.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제 늑대가 사라지니까는 초식동물 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공원이면 뭐 풀도 막 있어야 되는데 풀이 뭐 초식동물이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초식동물이 막 풀과 나무의 뿌리, 색사까지 막 모두 계속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막 50년 넘게서 오래된 나무들까지 막 죽기 시작해요. 특히 강가에 사는 오래된 나무들마다 죽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렇게 막 늑대들이 죽고 초식동물의 수요가 나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무섭죠? 늑대처럼 사는 생태계들 곳에서 늑대를 다 풀어줬어요. 다시 돌아오게 한 건가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동물들도 딱 생태계 평형을 딱 갖추게 되고 생태계 평형을 갖추면서 다시 이렇게 귀여운 비버들도 나오고 이렇게 다시
예쁜 푸드든 옐로스톤 공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늑대처럼 한 생태계를 구성한 생물의 종류와 수를 조정해서 그들의 수를 조정해서 생태계 평형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핵심종이라고 해요. 네. 생태계는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약간 여기선 웃긴 점도 이야기해서 막 이렇게 읽어주는 것보단 약간 개그도 있어요. 여기 이 왕수제라는 애가 벌떡 일어나겠다. 곰의 과학반에 이 왕수제라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이제부터 나를 과학반 핵심종이라고 불러줘 했는데 나선애가 왕수제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어요. 맞아, 수제는 핵심종이야. 핵폭탄급 재미없는 유머로 심각하고 썰렁한 분위기가 만드는 종합 문제 세트. 그러면서 웃긴 것도 아니었으니까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건 종류가 되게 많죠? 나선의 정리 노트. 1번 지선의 발랑 가슴 곰이 사라지자 생긴 문제. 1번 나무등을 빽빽하게 자라면서 나무들이 느리게 자라고 잎과 열매가 덜 생겨요. 2번 위협을 줄 동물이 없어서 초식동물 막 수가 엄청 늘어나. 초식동물들끼리 먹이 경쟁이 심해지겠죠. 2번 반달가슴곰과 지리산 세계에서 반달가슴곰의 역할. 1번 나무의 색소과 뿌리를 먹거나 나무의 둥지를 만들어 죽입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는 거야. 딱 막아주는 거야. 2번 키 큰 나뭇가지를 붙여 숲속 구석구석 빛을 내게 해요. 이제 막 키 큰 나무들이 막 다른 나무를 가려줘가지고 난 못 자라겠어. 내가 다 가려줄 거야. 난 못 자라겠어. 되는 거죠. 네? 키 작은 나무 이제 반달가슴곰이 열매 부러뜨니까는 이제 나도 클 수 있겠다. 우와 하면서 크는 거죠. 키 작은 나무와 풀들이 잘 자라깁니다. 3번 곰이 숲을 돌아다니면서 배설을 하면서 배설물 섞여 나온 씨가 숲속 곳곳으로 펴지고 딱 사이로 잘 트는 거예요. 초식동물에게는 공포 효과를 줘요. 초식동물의 수가 딱 알맞게 막 딱 조정되는 거죠. 생태계 핵심종. 한 세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그 수를 조절해서 생태계의 평형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 지리산 국립공원의 반달가슴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과학 퀴즈 딱 3초 드리겠습니다. 빨리 멈춰서 푸세요. 3, 2, 1, 땡. 육교시 외래종. 황소개구리는 골칫거리일까? 여기 나온 교과 연계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생물의 환경과 중학교 1학기 중학교 1학년의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교시예요. 생태계 골칫 덩어리들. 막 사람들 때문에 혹은 우연히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 살게 된 생물들은 저희는 외래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황소개구리처럼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해서 막 수를 엄청나게 막 불리는 거야. 그래서 그 원래 지역에 살던 토종생물입니다. 토종생물은 어떤 한 지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살던 생물을 말해요. 이제 토종개구리는 약 9cm 정도 되거든요. 황소개구리만 해도 약 20cm 더 됩니다. 이게 황소개구리, 토종개구리 누가 이게 더 잘 뜨겠? 이게 더 잘 뜨겠죠. 20cm인데 엄청 커. 이런 아이들이 오면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토종이 많아지면 좀 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외래종이 많아지면 외래종이 많아지는데 막 사람들이 호주에는 토끼가 살지 않았는데 유럽에서 달려와서 키우는데 실수가 일부 토끼가 막 야생으로 탈출했어요. 근데 딱 70년 후 토끼의 수가 호주 전 지역에 걸쳐서 그 없던 호주가 전 지역에 걸쳐서 100억 마리 이상으로 막 토끼가 막 늘어난 거예요. 근데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겠군요. 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딱 잡아먹으면 되는데 토끼에는 번식을 막는 경쟁자가 천적, 그리고 질병이 없어서 토끼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토끼들이 막 풀과 나뭇잎 뿌리대고 막탁 치는 대로 뭐 치우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자들은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소비자들이 먹이가 없어지겠네요. 막 생내면 찡그랑 해지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초식동물이 키우는 농장으로 토끼를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봤는데 울타리 길이는 무려 3,256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어떤 호주에 100억 마리 이상이 생긴다는 게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한 마리만 데려와도 이렇게 된답니다. 핵심 정리 한번 읽어주세요. 미국에 넘어와 우리나라에 살게 된 외래종인 항소개구리, 유럽에서 넘어와 호주에 살게 된 외래종 토끼는 그 지역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면서 골칫돌가 된 거예요. 그 어떤 그게 약간 만화 보면은 토끼 막 2개만 줬는데 얘들아 이거 먹여준대 하니까 갑자기 토끼 막 우르르 물려는 거 너무 징그럽지 않을까요? 토끼 막 와 하면서 막 이거 먹으려고 막 하는 거죠. 막 나 이거 먹을 거야. 외래종이 또 다른데. 딩고라는 외래종은 토끼랑 좀 다른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영향이냐면은 딩고가 늘어날수록 초식동물의 피해가 커지자 호주 정부는 갑자기 또 초식동물이 그렇게 싫었는데 딩고는 초식동물 먹으니까 막 초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딩고 들어갈 수 있는 울타리 만들었어요. 너무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림이 약간 딩고 울타리 좀 크게 보여야 되나? 이 딩고 울타리. 근데 토끼 울타리에서 딩고 울타리 만들었어요. 근데 딩고 울타리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딩고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좋은 역할은 딩고가 없는 울타리 안쪽에는 초식동물의 수가 크게 늘면서 식물이 막 줄고 쥐와 곤충의 수가 크게 주는 거예요. 쥐와 곤충은 천적을 피해서 풀숲으로 몸으로 숨겼어요. 근데 초식동물을 풀에 모두 먹었죠. 숨을 곳이 없어지자 천적을 더 많이 잡아보면서 수가 줄어든 거예요. 반면 울타리 밖에서는 딩고가 전혀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서 초식동물 수가 적절하게 딱 상태의 평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곤충, 쥐 역시 수가 적절하게 유지됐습니다. 약간 옐로우스타인 늑대처럼 딩고는 호주의 핵진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급 용어로 하지 마세요, 그 생각. 그렇다면 황소개구리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막 나중에는 좋은 날 될 수도 있고 막 어쩌다 돼가지고 안 좋은 날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미래를 한번 보시길. 처음에는 황소개구리는 토종개구리, 작은 새, 큰 물고기까지 다 잡아먹었어요. 뭐 나중에 난 엄청 세! 이런 생각이었는데 뱀까지 잡아먹을 수 있나요? 황소개구리가 뱀까지 막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제 막 뱀, 외가리 우리가 잡아먹었는데 나 힘세 하다가 이제 뱀, 외가리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먹어봤어. 근데 먹기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가지고 너 왜 그랬어? 내가 딱 먹어줄 거야. 약간 이 그림. 여기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황소개구리들이에요. 쟤 미국에 수학대. 우리 힘 세지? 먹어도 될까? 배고파? 일단 먹자. 근데 맛있어? 이제 딱 뽑아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황소개구리 처음 무섭다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생태계 평도 약간 잡혔겠죠? 나선의 정리 노트. 1번 외래종.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 살게 된 생물들이에요. 2번 외래종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대부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거든요. 2번째 새로운 곳은 경쟁자나 천적이 없어서 환경에 대해 적응하면 막 수가고 엄청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호주의 토끼나 우리나라의 황소개구리 50년 전입니다.
3번 생태계의 먹이 공간을 새롭게 포함되어 꼭 필요한 생물이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호주의 딩고, 우리나라의 황소개구리, 현재입니다. 세 번째, 황소개구리와 우리나라의 생태계. 첫 번째, 과거 토종 개구리뿐이 아니라 개구리 천조까지 잡아먹어서 우리나라의 생태계의 골칫덩어리 같은 친구였어요. 현재는 외가리, 뱀, 오리들의 먹이로서 우리나라의 생태계 모양의 일부가 된 거죠. 마지막 과학 퀴즈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땡! 빨리 멈춰서 보신다고 했죠, 제가? 이제 간호사도 퀴즈. 이제 3초 드릴게요. 또 이거는 여기서 드릴게요. 5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거는 책을 사서 보세요. 사서 봐야겠죠? 그래도 이 퀴즈도 되게 재밌으니까 풀어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그 이슈도 많이 있고 영어에 대해서 쪽쪽도 딱 나와 있을 거는 이것도 찾아보면서 관벌레? 19쪽, 20쪽 하면서 막 찾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제 퀴즈 정답 1교시 이거 이렇게 있고요. 간호사도 퀴즈도 여기 있지만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1번부터 40번까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꼬마져서 영선생의 시끌벅적 과학고시 생태계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녕!